네, 안녕하세요. 딥타이틀 한국어 기사 자동 요약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손범호,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정지원입니다. 저는 발표자 손범호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 발표 중에 마지막 순서를 맡게 돼서 되게 좀 약간 감이 안 남다르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요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주제를 선정한 배경, 두 번째 선행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세 번째 실험 방법은 어떻게 가져왔고, 네 번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제 선정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뭐 빅데이터란 말 이전으로 보더라도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미 우리가 하루 읽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의 정보가 하루하루 매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린 다 읽을 수 없는데 이를 좀 더 요약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면 훨씬 단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텍스트 요약,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은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한글에 적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이제 주제를 구체화시키면 들어가서 저희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그에 해당하는 서머리에 트레이닝 셋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겠죠. 그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 저희는 생각을 하다가 기사의 본문과 제목의 쌍을 생각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란 건 그 기사의 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한 줄 안에 요약한 내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기에 이 데이터셋이 트레이닝에 굉장히 적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주제는 딥타이틀, 한글 기사 본문에 대해 한글 제목 달기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띄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딥러닝이 이렇게 각광받기 이전에도 텍스트 서머리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고 연구 또한 많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서머리의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서머리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extractive summary와 abstractive summary 2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런 기사 문장이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2가지 서머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xtractive summary의 경우는 왼쪽 같은데요. 읽어볼까요? 사진가들이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방침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장이 어색하죠? 이 이유는 위에 있는 문장에서 이 단어들을 변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따와서 가져온 형태가 extractive summary이기 때문인데요. 내용은 잘 요약한 것 같지만 문장이 약간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 있죠. 이에 반해서 abstractive summary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고 새로운 단어까지 추가함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의 서머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서머리는 이 2번째, abstractive summary가 되겠죠. 딥러닝 이전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연구는 기본적으로 extractive summary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텍스트 내 단어 빈도수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요약본을 생성한 건데요. 이는 본문 내에 많이 나온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을 두었고, 실제로도 맞는 이야기고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그리 멀리 가지 않고 찾을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도 다 사용하시죠? 이 워드 2003에 요약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간단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세월호 관련 기사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데, 이때 요약의 특징을 보면 왼쪽의 문장들 중 일부를 그대로 차용해와서 요약을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요약이 이런 형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딥러닝을 사용한 그 이후의 서머리 연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글 리서치 블로그에서 발표한 텍스트 서머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오른쪽이 그 결과물인데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abstractive 서머리 방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기사 본문에 있지 않은 단어와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더 좋은 요약본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은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with 텐서플로우입니다. 텐서플로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위해 만든 구글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렇다면 구글은 이 딥러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 걸까요? 저희도 그 방식을 찾아보고 그 방식을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딥러닝을 이용한 모델은, 우리 사용한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인데요. 이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모델로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화면에 보이시는 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약간 설명본인데요. 이는 똑같은 자연어 처리 범주에 속하는 번역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아래쪽 4개의 셀이 인코더 부분에 해당하고 위쪽 3개의 셀이 디코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인코더를 보면은 I am working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이를 I와 M과 working의 단어로 쪼개서 시퀀서라는 인풋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I와 M과 working이 쪼갠 것을 토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큰을 시퀀셜하게 집어넣는다는 뜻은 이 토큰 사이에 관계까지 고려할 수 있고 토큰의 순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희가 이 자연어, 그러니까 즉 I am working 같은 이런 문장을 집어넣음에 있어서 저희가 I 다음에 M이 오고 I 다음에 working이 있고 이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I가 워크했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퀀셜 인풋을 받는 형태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되겠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코더 부분에서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컨텍스트를 학습하고 즉 이 컨텍스트 문맥을 바탕으로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한 후 디코더 부분에서 아웃풋 문장을 생성을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시퀀스 투 시퀀스 위드 어텐션이라는 모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에서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건데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텐션이란 인풋 문장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적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이 기사 요약이라는 점이 뭔가 앞쪽 부분에 중요한 문장이 이제 모여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가 요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그것을 모델이 학습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추가했습니다. 사실 실증적으로 이건 이론적인 이유고 실증적인 이유로 보면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어텐션 기법을 추가한 게 훨씬 성능이 잘 나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있었기에 어텐션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발표의 진행을 약간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저희와 같이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의 순서는 왼쪽 보이는 것과 같이 있을 텐데요. 데이터 수집한 다음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알고리즘 적용을 하겠죠. 이때 저희의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은 자연어 처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기초적인 데이터 가공을 한 후에 형태소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 적용 부분에선 워드 인베딩과 앞서 말씀드렸던 시퀀스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은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4회면 기사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총 38만 개에 달하는데요. 이때 4회면으로 제한을 시킨 이유는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 4회면과 경제면 기사는 약간 구조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나오게 하려면 일정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 4회면으로 제한을 주었고요. 그 데이터는 그냥 아래 보시는 것 같듯이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에 이런 셋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가공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초 데이터 가공 부분에서는 본문을 일단 먼저 가공을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특수문자 제공을 하고 중요하게 본문 길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퀀스의 한계 때문인데요. 시퀀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퀀서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큰의 수가 120개를 넘어가면 앞서 학습했던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즉 앞에 문장이 어떤 걸 의미했는지를 까먹게 되는데 이건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어서 120개 미만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사의 처음 3문장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문장만을 시사 선택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형태소 분석인데요. 먼저 형태소 분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태소 분석을 한 이유는 한글 그대로의 문장이 시퀀스 인풋에 부적합하기 때문인데요. 밑에 문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밑에 그냥 기본적인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이 하나씩 적혀 있는데요. 한글과 영어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를 보면 문산의라고 되어 있죠. 즉 문산의라는 명사와 의라는 조사가 한글에서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영어와 다르죠. 영어는 모든 단어 하나가 각각 의미를 가지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영어와 같은 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보통 그 동아시아권에서 많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형태소 분석은 CoreNLPy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 문장을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원래 문장의 마지막에 불이 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걸 보면 불이 나다 라고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는 저희 코드에서 볼 수 있는 인자 중에 norm true와 stem true를 선택을 해서 단어를 기본형으로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즉 나다의 변형이 났습니다이기 때문에 그 유는 전부 나다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로는 가장 크게 단어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 큽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퀀스 모델의 인풋으로 딕셔너리를 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딕셔너리의 크기가 굉장히 트레이닝 메모리와 이 스피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어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 목적으로 이 기본형으로 바꾸게 되었고요. 여기서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 중 하나는 형태소 분석을 거친 문장이 원래 문장과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아야겠죠. 그래야 정보 손실이 없는 건데 이 문장을 두 개를 봤을 때 크게 정보 손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트위터 패키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고리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퀀스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는 구글 시퀀스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고요. 다양한 모델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까 알고리즘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워드 인베딩 또한 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안에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글 시퀀스의 인풋은 패러럴 텍스트 포맷을 가져야 하고 또한 그 저희의 데이터 외에도 데이터를 이루는 단어들의 사전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이 패러럴 텍스트 포맷이란 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백, 문서와 문서는 엔터로 구분된 형식인데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이 영어와 같은 형식이 되겠죠. 뭐 특별할 것 없는 보통 형식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글 인풋은 그대로 넣어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시퀀스가 한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리안 로마네이제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로마네이제이션은 보시는 것과 같듯이 한글 한을 HAN으로, 천을 CHN으로와 같이 그냥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바꿔서 읽는 건데요. 이는 KLTPy라는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패키지를 사용하면 고속도로 빙판 구간에 미끄러지다 라는 한글 문장이 아래와 같이 그냥 영어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로마나이즈라고 하고 영어 문장을 다시 한글로 되돌리는 걸 한글라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풋으로 이 로마나이즈 된 문장을 집어넣었는데요. 그럼 당연히 아웃풋도 로마나이즈 된 문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글라이즈 시켜줬습니다. 이 로마나이즈 방식의 뭐 큰 장점 중 하나는 고속도로가 KO, SOK, TO, LO로 바뀌었으면 한글라이즈하면 그대로 고속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봤자 전혀 데이터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시퀀스 위드 어텐션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테스트 셋 디코딩을 할 때는 노드 5개짜리 빔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베딩 디멘션과 인코더, 디코더 셀은 모두 256개로 사용하였고 배치 사이즈는 32개, 총 트레이닝 스텝은 40만 스텝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안타까운 점이 데이터 숫자가 줄었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 숫자가 38만 개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트레이닝에 사용된 건 3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딕셔너리 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딕셔너리가 커지면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에 딕셔너리 수가 10만 개를 넘어버리면 저희 컴퓨팅 파워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수를 10만 개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트레이닝 셋을 3만 개로 줄여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숫자가 작아지면 당연히 총 사용된 단어 숫자도 작아지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저희가 예측한 제목, 가운데가 실제 제목, 오른쪽이 실제 기사 본문인데요. 이건 굿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기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제목과 예측 제목은 많이 다르죠.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위안부에 관한 기사인데 실제 제목과 예측 제목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의 경우에는 인사 발령에 관한 기사인데요. 그냥
충북 영동군의 인사 관련 내용을 쭉 적어놓은 기사인데 이를 인사종합이라고 좋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를 보면은 그 부지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측점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엉뚱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결과도 많고요. 두 번째를 보면 광양 저수지라는 하나의 키워드는 뽑아냈으나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배드 케이스를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워터파크 몰카범 징역형 여성 나치 사진 유포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정적으로 실제 제목은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예측 제목을 보면 처벌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 핵심적인 부분에서 틀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굿 케이스와 배드 케이스를 나눠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텍스트에 대해서 이를 보면 굿 케이스가 대충 30%, 배드 케이스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점이었던 걸까요? 문제점을 말하려면 먼저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예측 문장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진통 예산, 호남 농협 중화회장 피의자 파견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대체적으로 완벽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건 저희가 요약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 제네레이션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즉 어떤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저희 과제는. 이때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던 얼마나 잘 요약하는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중요한 지표로는 만들어낸 문장이 우리가 읽기에 얼마나 말이 되는 문장인가 라는 것에 또 다른 초점이 갈 수 있는데요. 저희 모델이 문장이 얼마나 말이 되는가 쪽에 오버피팅이 약간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를 이제 나중에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버피팅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트레이닝 스텝수를 감소시킨 오버피팅이 일종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결국 처음에 했던 38만 개 데이터를 다 못 쓰고 3만 개만을 썼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오버피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데이터 개수를 줄였던 건 딕셔너리 수가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걸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은 워드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학교에 갔다라는 걸 나는과 학교에와 같다로 쪼갰죠.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단위로요. 하지만 캐릭터 베이스드 모델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쪼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한다면 확실히 딕셔너리의 수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를 글자 글자를 이어붙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결과적으로 딕셔너리 수를 늘려서 딕셔너리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남기며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